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과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등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이란 간 간접 협상이 있었는데 양측이 쟁점에서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고요? 네, 이번 회담은 양측 협상단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쪽으로 가며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카타르 총리, 국왕 등을 만나 협상 토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이 참석해 중재국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의 회담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은 상선 운항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진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이 아직 상당히 초기 단계이며 핵 문제는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말해서 본격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alking about some of the details here, making sure commercial traffic really does. It's already started in an amazing direction, but really just ensuring that we continue to make the progress on that. And that's what they're focused on. 반면 이란은 해협 항로를 자국이 관리하고 무상 통항은 종전 협상이 진행될 단 60일간만 허용할 거란 입장을 거듭 천명했는데요.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외국 선박이 좌초됐다고 보도하면서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غیر از مسیر اقتدار در خلیج فارس ممکن است موجب بروز اتفاقهای غیر قابل جبران شود. 이란은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의 면담은 없었다면서 카타르 측과 동결자산 해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바논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하면서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내일까지 연락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레바논 전선 휴전이 포함된 만큼 향후 휴전 위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다면 뚜렷한 진전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이란의 비핵화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어서 이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enuclearization of Iran is moving along well. They've had very good meetings, and we'll see. We hit them very hard for 3 nights, as you know, but we're getting along very well.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주 이란을 강하게 타격했고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꼭 필요하지 않은 한 그리고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 없는 한 미군을 다시 투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지난주 발생한 무력 충돌에 따른 위기를 넘기고 협상 국면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 등에서 이견이 여전한 만큼 고위급 회담 성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입니다. 사망자 수가 벌써 2,300명을 넘어섰고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7일 동안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유엔의 경고도 나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진 사망자가 2,295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1,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지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위성 영상 분석 결과 58,870채의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진으로 소중한 사람들은 물론 삶의 터전까지 이른 이재민들은 공포감에 건물 대신에 야외 캠프에서 지내면서 대피소는 과밀 상태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El apartamento de al lado se vino para el otro apartamento donde estábamos nosotros y por eso es que está agrietado, está afectado el apartamento de nosotros, o sea, los dos. Y estamos aquí porque tenemos mucho miedo por el temblor.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주택과 공급망이 다 파괴된 라과이라 주에 먹을 게 없어서 한 달치 식량을 전달해 임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구호와 복구가 이제 장기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Recovery will be a marathon, not a sprint. Sustained support for the people of Venezuela is critical, and it's exactly what we're doing. 파나마에 있는 유엔 인도주의 지원 창고엔 1,400톤 이상의 구호 물자가 사전 배치돼 발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구호위원회도 구호 시설은 수용 한계에 도달했고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겨 깨끗한 식수 확보와 위생 유지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통행 관리와 출입 제한 말고는 제대로 한 게 없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호 식품 공급이 조율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온의 날씨에 식품의 상당량이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유층이나 권력층이 있는 곳에만 구조장비와 인력이 우선 투입되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시설들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진 전부터 백신 접종률이 베네수엘라에서 낮았기 때문에 이제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 잔해 속에서 많은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병원 영안시설은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기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입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쓰레기와 잔해 문제가 매우 심각해 모기나 해충을 매개로 한 전염병 발생 우려도 커졌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노숙자 신세가 된 천식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들이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죠. 이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속이 단단해야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민주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서 먼저 발언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면서 당내 단합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의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내부 여권 단합이 우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오찬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고요.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로 나란히 걸어 들어갑니다. 자리를 권하며 살갑게 챙긴 이 대통령이 선배 예우를 하며 발언을 청하자 문 전 대통령은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후배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초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화에선 호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가 결정된 직후라 지역 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민주정부가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이번 투자를 획기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호남의 반도체 산업 전력 공급의 핵심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기반을 닦아놓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이번에 저 광주 행사 보고 정말 뭐 기분 좋았습니다.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는 또 대통령께서 그쪽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좀 해놓은 덕이에요. 그게 인프라가 그 정도 없었으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개최한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인내하며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매우 중요한 과제란 공감대 속에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나왔고, 두 사람은 오찬부터 산책까지 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건설 등 대규모 투자 계획과 관련해 정부와 회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라며 조급함보다는 긴 호흡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사람이 있다며 조합원이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과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맞는 처우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번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회동에서 나온 단합에 일제히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 룰 설정을 비롯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 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의 통합, 또 연대, 그 당 자체의 확장,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에 기초해서 국민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당장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 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해 공천 잡음이인 호남은 후순위로 배치한 순회 경선 일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영길, 정청래 전직 당대표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 속 전대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공개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 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하자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SNS에 총리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들의 메시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방점은 서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통합이냐 진영 내 단합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가 전당대회 승자를 가를 구도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징계 정치의 재개가 예고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일촉즉발, 내전 수준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당대표의 사냥개냐, 당을 해체할 생각이냐는 거친 반발까지 쏟아져 나왔는데 지도부는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필요성 언급 뒤 윤리위 회의 소집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자 당 내부 반발은 들끓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로 콕 집어 거명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는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 역시 권력이 망할 때 징계 정치가 이루어진다. 당을 해체하자는 거냐며 힘을 보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권파는 당원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부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한과밀에도 곧바로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구성 협상 속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던 당내 갈등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는 첫 출근길에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대격변 시기를 추격하던 상황에서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했다며 정부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AI 첨단 산업 투자는 더욱 과감하게 추진하고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며 그 성과가 국민 삶에 스며들고 청년들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특위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에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위대에 가로막힌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여야는 물론이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이건 기자입니다.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홍보회견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선관위 직원이라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직원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아 수사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은 어제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던 축구협회 고발 사건들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해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사고 이후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이 막히면서 생산된 탄약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1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장 내 여러 공실에서 허용 기준인 정체량을 초과해 화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체량은 로켓 추진제를 제조하는 공실에 보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 허용량을 말합니다. 보관 가능한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한 화약을 야외에 쌓아두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한 공실에 이제 몇 개 이상은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탄약도에서 하나하나씩 빼면서 하기에는 막 힘들고 불편하니까 밖에다가 이제 막 그걸 적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고 이후에도 사업장 부지를 함께 쓰고 있는 협력업체는 여전히 탄약 생산 공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화 에어로 측에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완제품 반출에 필요한 물류 작업이 중단되면서 탄약 재고량만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수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량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출을 못하면 지체포 상금 같은 게 나오니까 어떻게든 간에 빨리 뽑아내려고 하나 쪽에 이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작업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증언들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더욱더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위험한 상황 자체를 개선한다는 말만 할 뿐이지 전혀 개선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특별감독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고 직후에도 특별감독을 벌여 50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0대 만취 운전자가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던 중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창고에서 불이 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차량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서는 소방대원과 경찰들이 피해자의 흔적을 수습합니다. 세종시 소담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추가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다행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됐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몬 30대 남성은 체포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서울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 골프 연습장 지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8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불이 창고 집기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서해선 능곡역과 김포공항역 사이 하행선에서 변압기 파손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상행선 선로로 상하행 열차를 교대 운행하며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퇴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전기 공급 장애로 퇴근길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서해선 열차가 오늘 첫자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오늘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서해선 전기 복구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6시쯤 서해선 능공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는 하행선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내년도 일정을 가능성은 제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보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1,560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에서도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달 수출 1,000억 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하기도 했는데 환율은 지금 상황 왜 이런 겁니까? 지금 뭐 수급에 영향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50원, 어제 57원, 59원 뭐 그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는데 이 수준 자체는 아무래도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감으로써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환 시장이란 것이 외환 이 현물을 거래하는 이런 시장도 있지만 외환 자금 시장이라고 해서 돈을 빌리는 이런 시장도 있거든요. 외환 자금 시장은 또 원활하게 돌아가서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 같은 것들이 이제 뭐 금리 격차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금리 더 많이 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외환 자금 시장은 또 괜찮으면서 2009년에는 외환 자금 시장의 경색,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으로부터 달러를 빼가면서 자금시장부터의 경색이 생기면서 흔히 말하는 외환시장이 무너진 이런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외환시장하고 그러니까 외환자금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경제 안정성 차원에서는 외환자금시장이 더 중요하긴 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화를 빌리거나 갚을 때 결국 외환자금시장 그러니까 이런 비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급작스럽게 외환위기란 것은 사실 외환으로 된 부채를 못 갚는 거기 때문에 자금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해석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긴 하지만 경제 성장, 경제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환시장과 외환자금시장의 차이 이런 거를 아마 좀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환율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는 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달러란 것이 국제 결제 통화기 때문에 결제를 할 때 예전보다 많은 돈을 주고 결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많은 돈을 주고 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뭐 식료품이라든지 원자재 같은 거 사올 때 값이 올라갈 수 있다. 원화로 표시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생활경제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외환시장이 그러니까 크게는 뭐 외환이 거래된 외환시장하고 외환자금시장이 있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간 건 외환자금시장에서 올라간 거고 외환시장에서 올라간 거고요. 죄송합니다. 외환자금시장에서 문제는 크게 없기 때문에 경제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고환율 시기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우리 기업들 벌어들인 달러 규모 자체가 상당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그 기업들이 고환율 계속 유지될 것 같으니까 안 바꾸고 갖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좀 환전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기업의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요청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강요를 하긴 좀 어렵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결정이란 기업의 주인은 주주기 때문에 주주의 어떤 의사결정을 정부가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환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결제에 통하는 달러인데 네. 달러를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올 때 그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어떤 기업 운영이 가능한데 이제 만약 달러가 없다라고 하고 갑작스럽게 또 달러를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걸 살 때 흔히 말하는 중간재 같은 것들 살 때 갑작스럽게 달러를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달러를 바꿀 때 흔히 말해서 환차손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600원 넘어가서 바꾼다라고 하면은 기업층의 입장에서 부담이기 때문에 서로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서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예. 그지만 달러 수급을 위해서 외국에서 벌어온 돈을 우리나라 좀 풀면서 원화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최근에 해외 투자가 늘어난 데다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하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고환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 계속해서 매도하는 이 상황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적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리밸런싱 하려고 계속 매도를 하는 거라면 어느 순간 다시 외인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흔히 말하는 코스피 2000 시절에 들어와서 지금 코스피 8000, 9000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넣었으면 거기 400달러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달러로 조금만 투자했는데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 수급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어가지고 가장 큰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리밸런싱이 끝난 후에 투자를 재개해야 되는데 물론 일부 재개할 거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예. 이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경기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AI 인프라 투자의 증가 속도 같은 것들이 조금 천천히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페이스북, 메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메타라는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하겠다. 유유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좀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 좀 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래의 반도체 기업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벌고 앞으로도 많이 벌겠지만 이 성장세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면은 예전보다는 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환율이 장중에 1,560원 터치를 할 뻔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1,600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환율에 영향 미칠 변수들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빈 하시 연준 의장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경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어제는 케빈 하시 연준 의장이 지금 한 4주간 전쟁 이후에 물가가 좀 안정돼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금리 인상 압력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된 스탠스를 하긴 했는데 목표 인플레이션 계속 2%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금리는 올리지 않을까. 금리를 한 번 혹은 내년 1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1년을 두고 보면 한 2번까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달러 자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빈 하시 새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떠한 금리 정책을 하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응해서 한국이 혹은 일본 지금 최근 일본 엔화 동조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일본의 어떤 외환 정책 그리고 한국의 외환 정책 금리를 통한 외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었는데 반도체 이야기만 했지만 최근에 다른 품목들 수출도 전반적으로 좀 늘었더라고요. 어떤 품목들이 많이 올랐습니까? 일단 조선 같은 품목들이 수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6월 수출 1천억 달러 돌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에서 4번째로서 사실 이제 작년에 총 수출 규모가 한 7천억 달러 됐거든요. 7천억 달러도 굉장히
굉장히 큰 규모로서 예. 역사적으로 큰 수출 달성했다고 하면서 약간 기념비적인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벌써 달에 한 달에 한 달 만에. 한 달에 1,000억 달러 찍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의 아무래도 중심부는 반도체 수출이라고 거기가 한 40%는 반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조선 분야라든지 K-푸드, K-뷰티 이쪽 분야에서 특히나 그래서 이제 뷰티 상품이라든지 농수산물, 가공품, 식품 수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것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분, 반도체 뭐 컴퓨터 부분 얘기 안 드렸는데 반도체와 연관된 컴퓨터, 그 다음에 조선, K-푸드, K-뷰티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하면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수출 월간 1,000억 달러 그리고 300억 달러 흑자 뭐 이런 것들의 기여를 크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수출이 잘 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4%대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는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정도 경제 규모에서 4%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보통 한 2%대를 보고 있고요. 그 4%대에 간다는 이야기는 잠재 성장률의 2배를 성장한다는 이야기로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성장률은 이제 생산량에 대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이 붙여가면 명목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4% 성장한다는 얘기는 작년보다 우리나라가 작년 100개를 만들었으면 올해는 104개를 만든다는 이야기고 이 주축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분야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선이라든지 K-뷰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수출 중심으로 한 이런 성장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지금 성장률 전망치가 2.6%이긴 한데 이 전망치 업데이트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신현성 총재님도 이번에 업데이트 할 거다라는 뉘앙스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규모 자체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벌어들이는 돈들, 그러니까 그 무역 수지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늘어난 폭이 적긴 하지만 워낙 가격 인상이 많이 됐기, 반도체 가격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적긴 하지만 이것을 반영해서 좀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3%대까지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출 경제의 어떤 탄탄한 흐름, 반도체 생산량, 그다음에 조선, 뭐 이런 컴퓨터 이런 부분들의 탄탄한 흐름들이 나타나서 그렇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증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코스피 변동성 상당한 상황인데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요. 우리 코스피 30배, 최대 150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도박 아닙니까? 사실 이제 해외 코인 거래소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항시 제공합니다. 어떠한 제품, 어떠한 상품, 어떠한 재화라고 할지라도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을 항시 제공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나친 위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투자하는 이제 바이낸스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이낸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결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거든요. 일종의 공신력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데에서 이제 100배, 150배 상품까지 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자금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이 바이낸스로 가서 이 바이낸스에서 도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바이낸스라는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큰 레버리지 상품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는 당연히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반대 매매라고 이야기해서 그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100% 떨어질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100%, 그러니까 1% 떨어질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0.5%만 떨어져도 자금을 넣지 않으면 바로 청산당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내려갈 때는 빠르게 1% 떨어질 때가 아니라 0.6% 이 정도만 떨어져도 자금이 없으면 바로 청산당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영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영원이 된다는 거 반대 매매란 건 어떤 거냐면 자기가 가진 상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가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00배짜리를 투자하면은 사실 1%가 떨어져야 우리가 영원이 되는 건데 0.6% 이 정도만 떨어져도 증거금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강제 청산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오를 때는 괜찮지만 내려갈 때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품이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 근데 이게 사실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국인들이 여기 투자할 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요? 사실 이제 바이낸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상 투자 굉장히 큰 그러니까 전 세계 제일의 가상자산 투자 거래소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신원 확인 같은 것들은 합니다. 얼마 송금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원 확인하고 인증 같은 것들은 당연히 다 하는데 이 송금액도 좀 정해져 있긴 한데 가서 투자하는 것들은 사실 규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 이게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외환이 나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만 가서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개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좀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고 다른 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코스닥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올해 30살이 됐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 대해서 워낙 좀 위험하다는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체질 개선에 나선다고는 하는데 어떤 대책들 내놨습니까? 사실 위험하다기보다는 성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이 이제 뭐 코스피에 비해서 좀 덜한 것이 아니냐. 사실 올해 그러니까 작년 코스피 3천에서 올해 9천까지 왔는데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좀 떨어진 양상을 보이면서 이것들이 좀 우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좋은 기업들을 만들겠다. AI 우주 산업 대상으로 해서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거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자금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BDC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비상장 주식은 사실 원래 개인들이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네. 비상장 주식들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자금을 주겠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국가 자금을 좀 국가적인 체계를 통해서 이런 벤처 펀드들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술 기업들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지수가 안 오르는 것들은 안 좋은 주식들이 퇴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같은 것들 강화해서 결국 안 좋은 주식들을 빨리 나감으로써 역동성을 좀 기르겠다.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이런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기업들을 육성시키고 안 좋은 기업들을 빨리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좋은 주식들이 빠르게 성장을 이끌어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의 일환으로 뭐 저PBR 흔히 말하는 주식 가치가 자산 가치에 비해서 좀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까지 만들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서울은 여전히 무덥습니다. 장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고요. 제주도에만 낮까지 약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아침에도 후텁지근하던데요. 오늘 더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체감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올라 어제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던 충청 이남도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북부 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충청 이남은 흐리겠습니다. 현재 중북부 일부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륙 곳곳에 한때 5에서 최대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21.9도, 전주 23.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9도, 대전 30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충청 이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무더위 속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며 수도권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가는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